오늘장 영향을 줄 수 있는 투자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자 뉴스엔 전략,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천영 대표, 타키오뉴스 조우진 대표와 유한타증권 장시영 차장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은 뉴욕 증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올해 초부터 시장을 괴롭혔던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는 최근 아주 쏙 들어간 모습이죠. 경기 침체 피해갈 수 있다. 미국 증시 낙관론에 주목해봅니다. 남인호 소장님, 지금 낙관론에 미국 증시가 그동안은 고공행진을 하면서 올해 최고치를 찍긴 했거든요. 그런데 또 밤사이에는 캐나다가 금리를 올리고 미국 무역 적자가 6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고 하반기 뉴욕 증시도 좀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침체 확률이 낮다. 즉 미국 증시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 기준인데 아마도 지난주에 나온 자료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금년 상반기 두 가지 암초가 있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첫 번째는 뱅크런, 즉 은행에서 불안감 때문에 돈이 빠져나갔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연방 정부의 부채 한도의 초과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어찌되었건 해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복병이 나왔습니다. 그동안에는 금리 정점 왔다. 이제 골디락스로 간다. 물가는 안정 보이고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다 했는데 웬걸 오늘 새벽에 캐나다가 금리 인상 시켰죠. 지난주에는 호주가 돌발적으로 금리 인상했죠. 다시 말해서 지금 금리 인상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 한번 표출시켜줬고요. 오늘 제닛 옐렌 재무장관이죠. 재미있는 이야기를 두 가지 했습니다. 첫 번째 뭐냐. 나는 앞으로도 미국의 은행 간의 합병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 뭡니까? 아직도 미국의 지방은행 중에서는 뭔가 문제가 있는 은행들이 몇 개 있는 걸 제닛 장관은 알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또 한 가지가 그 부동산 경기,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침체 우려감에 대해서 제닛 옐렌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다우는 그래도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시장 비교적 큰 폭 하락한 이유가 뭐죠? 차익 매물이라 그럽니다. 결국은 호주라든가 캐나다의 금리 인상에 따라서 성장주가 중심을 하는 기술주들의 매물이 나왔다는데 이거는 언제든지 우리 시장에서도 표출될 수 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위기는 항상 소리 없이 조용히 갑자기 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절대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반기 증시 전망도 괜찮을까요? 라고 여쭤봤는데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긴장을 풀 때는 아니다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일제히 급등했던 또 사료 종목들, 우크라이나 댐 붕괴 소식으로 이어가 볼 텐데요. 세계 최대 곡창 지역으로 알려진 우크라이나 남부의 댐 파괴 소식에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식량난이 좀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지 좀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유럽의 곡창지대라 불리는 이제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에 이제 대형 댐이 붕괴돼서 이제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했다는 그런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 이것 때문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말 에그플레이션 공포가 좀 다시 극대화되고 있다, 엄습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의 기사 헤드라인이 있는데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또 시작이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요즘에 보면은 이것저것 다 갖다 붙여서 또 시장에 공포감을 많이 조성하는 이슈인데 사실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맞긴 맞습니다. 하지만 이걸 과연 이렇게까지 크게 다룰 이슈인가? 이제 주식과 관련해서 연결해서 이제 정치적인 거 말고요. 이렇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현지 시간으로 6일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밀 가격이 오전 한때입니다. 오전 한때 보통 27.2kg을 부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부쉘당 6.47달러로 한 4% 가까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옥수수 가격 역시 장중 한때 거의 2% 상승한 부쉘당 6.09달러에 이제 거래가 됐었고요. 또한 귀리 가격도 동반 상승했었습니다. 일단 이번 댐 폭발로 이제 우크라이나 하류 지역은 수물 피해를 입었고요. 그리고 상류 지역은 농업용수를 포함해서 굉장히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을 겪을 전망이라고 하면서 댐에서 나온 이제 기계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기계에서 나오는 기름에 대한 오염 피해까지 걱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에 따라서 좀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까지 좀 나왔었습니다. 이거는 근데 환경과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주식과는 연결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일단 농산물 수출에도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 댐과 사실 곡물 거래가 활발한 세 곳의 우크라이나 항구와는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한 우려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밀 수출의 12%고요. 옥수수 수출의 16% 비중을 차지할 만큼 굉장히 좀 큰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곡물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밀 수출의 88%를 차지하는 다른 국가들, 특히 미국 포함해서 다른 국가들 그리고 옥수수를
84% 차지한 다른 국가들도 그쪽에서 생산량을 조절하게 되면 이제 가격은 조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아예 없는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지역 리스크가 자꾸 이어지게 되면은 중간중간에 또 시장이 조정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이슈가 나오거든요. 이에 따라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완전히 끝나진 않았다. 앞에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뭐 주식할 때는 긴장감을 놓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평생 항상 긴장감을 유지를 해야 되는 게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중간에 우리가 꼭 체크해야 되는 이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식량 안보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서 함께 주목을 받는 기업들도 생길 텐데요. 시간 외에서는 사료주들이 또 테마성으로 움직였고 지금 뭐 주가를 보면은 라면 종목, 농심, 삼양식품도 최근 고공행진 중입니다. 농기계 관련주들의 시세도 기대해 봄직할까요, 장시영 차장님? 일단은 뭐 곡물 가격이 좀 급등을 하면 지난번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처음 터졌을 때 발발했었을 때 농산물 곡물 가격이 좀 급등을 하면서 농수산물 관련주들 그러니까 뭐 특히나 이제 농산물 관련주들이 조금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비료라든지 사료 종목들이 좀 움직였었는데 뭐 저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관련 종목들 중에 농기계 관련 종목들을 좀 좋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시장이 이제는 실적 장세로 넘어가면서 대형 거래소에 있는 대형 종목들 특히나 그 중에서도 뭐 일부 중소형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주가의 어떤 방향성이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저는 이제 TYM을 좀 가지고 왔는데 국내의 대동과 함께 대표 농기계 업체로 좀 자리를 잡고 있죠. 중남미의 트랙터 수출을 하기 시작하면서 2004년도에 미국 현지 법인을 설립을 하고 해외 매출 확대가 좀 본격화됐었습니다. 근데 2020년 그러니까 코로나 발생 때 미국 내 이제 합의 파머 증가로 인해서 20년과 22년 3년간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24%로 갑자기 급등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미국의 부품 조립 생산 구조 시설이 완전 조립 생산으로 전환을 하는데 내년이면 완공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연간 2만 대의 트랙터 생산이 좀 가능해지는데 이렇게 되면 미국 매출 비중이 63%를 좀 차지하게 되고요. 글로벌 경쟁사들이 대형 트랙터에 좀 집중하는 반면에 동사 같은 경우는 중소형 트랙터에 좀 강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좀 늘려가고 있고 그 안에서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증가가 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좀 관심 있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글로벌 농기계 시장도 매년 연평균 6% 이상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야 뭐 사실은 면적이 좀 좁기 때문에 뭐 농기계 관련해서 매출 비중이 좀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지만 해외 같은 경우에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옥수수 농장에서 길을 잃어버리면은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 봤어요. 여의도 면적의 뭐 한 5배, 10배 정도 되는 수준의 농장 크기 사이즈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농기계가 없으면 이 수확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에는 자율주행 농기계 관련 테마도 좀 불고 있죠. 그래서 TIM 같은 경우는 농슬라라고 좀 불리면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올해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적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늘어나게 되면 작년과 마찬가지로 1조 이상의 매출을 발생할 것 같고요. 영업이익 역시도 대략 한 1,4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좀 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현재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퍼밸류에이션이 3배가 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적 밸류에이션 관련 쪽에서도 충분히 매력도가 있어서 지금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시장은 실적 장세로 넘어갈 수 있다. 숫자가 찍히는 농기계 관련 종목 TYM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 전해주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과 현대 협력, 그 범위가 더 넓어진다. 확인해 보시죠. 지금 삼성전자가 이미지 센서와 디스플레이에 이어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플랫폼에서 두뇌 역할을 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까지 현대차에 납품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번 협력 삼성전자의 자체 AP 엑시노스 부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세한 내용 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가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와 손을 잡았습니다. 방금 이생님 말씀하신데요. 그 이름은 엑시노스 오토라고요. 엑시노스 오토 V920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자동차 안에 있는 모든 프로세서를 좌우할 수 있는 두뇌라 그럴까요? 인간으로 말하면 두뇌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곧바로 공급하는 건 아니고요. 2025년도부터 이제 공급하기 할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은 뭐냐? 지금 여러분 우리가 내연 기관차에서 전기차로 갔는데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자율주행차 아니겠습니까? 보통 3단계부터 자율주행차라고 우리가 일컫고 있는데 이 엑시노스 오토를 적용하게 되면은 3단계를 넘어서 4단계, 5단계까지 갈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전반적인
자동차용 반도체가 필요한 모든 기능을 다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또 한 가지 집중할 것이 이 시장 규모가 엄청납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작년과 재작년에 왜 자동차가 힘들었습니까? 판매는 되고 있는데 자동차용 반도체 공급이 그만큼 더뎠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성능까지도 굉장히 앞선데요. 자동차용 중앙처제 CPU의 성능이 예전 거보다 약 1.7배가 더 향상됐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인간의 눈 그리고 인간의 촉각을 대신하는 자동차용 컨센서스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봐서는 이 시장 규모가 지금 100조 원이 넘기 때문에 향후에 양사의 협력에 따라서 세계 시장도 지배할 수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현대차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분야에서 첫 협력을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양사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결과가 부디 좀 도출될 수 있길 기대해 보는 가운데 퀄컴이나 미디어텍의 대응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러한 소식에 지금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반도체 관련주도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 장시영 차장님은 여전히 오사트 후공정 업체 좋게 보십니까? 네, 일단 이 없던 게 생긴 거잖아요. 뭐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가 생긴다라는 거는 그동안에 시장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사실 규모 자체가 굉장히 좀 커진다라는 거는 큐가 늘어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후공정으로 외주를 받는 외주 업체들의 어떤 이 일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늘어날 수 있다라는 좀 판단이고요. 국내에서 메모리와 비메모리 이 반도체 시장의 후공정 패키징을 통틀어서 아우를 수 있는 유일한 업체는 하나마이크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범프에서 웨이프 테스트 그리고 패키징, 파이널 테스트, 모듈까지 포함해서 풀턴키로 이런 공정, 오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관련된 부분들의 시장이 좀 커지면 커질수록 더욱더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2021년 11월에 SK 하이닉스와 디램 및 낸드 반도체 후공정 완제품 턴키 생산 외주 가공 이 외주 인가공 계약을 좀 체결을 해서 그쪽에서 실적 역시도 꾸준하게 일정 부분 캐시카우로 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더군다나 SK 하이닉스 전용 라인인 HM 비나 같은 경우는 작년 2분기부터 일부 가동을 하기 시작했고요. 2024년과 25년에는 전체 인력의 대략 한 33%를 매년 충원을 하면서 그쪽 HM 비나 쪽의 실적이 좀 정상화되기 시작하면 할수록 회사의 어떤 실적, 전체 실적 역시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좋아질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올해 매출이 1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한 1,100억에서 1,2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앞서 비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뭐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시스템 반도체 쪽의 매출 비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또 하반기로 가면서 메모리 시장의 어떤 이 업황 자체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보이면 보일수록 실적에 대한 변화 추정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점도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뭐 전체적으로 실적 밸류에이션 그리고 현재 밸류에이션을 통틀어 봤었을 때 경쟁사들 또 이 피어 업계의 어떤 퍼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여전히 충분히 좀 매력적인 주가 가격대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 동안의 기관 외국인 수급 역시도 긍정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모리, 비메모리 모두 통틀어서 후공정 업체에서 또 국내 1위를 넘보고 있는 하나마이크론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한번 추가적인 상승 여력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시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 SK이노베이션 지분을 52만 주 넘게 확대했다라는 공시가 나왔는데요. 정고점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는 SK이노베이션에 추가적인 상방 압력을 좀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공시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이번에 그 투자로 국민연금의 지분이 8.88%까지 이제 올랐습니다. 10%가 오르면 이제 사실은 모든 그 매수 매도에 대한 단가까지 적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10%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그래도 10% 육박할 정도로 추가로 투자했다는 자체는 이제 아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제가 누차례 말씀드렸지만 국민연금 한 3년 전부터 계속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잘 나갔을 때도 뭐 연간 1조 원씩 팔고 그랬는데요. 잘못된 정책이긴 한데 어쨌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지분을 확대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근데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이번에 이제 공시를 보면 투자 목적을 일반 투자에서 단순 투자를 변경을 했습니다. 일반 투자라는 거는 단순 투자라는 걸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투자를 해서 이 회사의 종목에 대한 수익 창출이 목적이다. 이외에는 다른 데 관심을 두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일반 투자는 단순 투자와 이제 경영 참여 투자
두 가지밖에 없던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일반 투자라는 걸 이제 새로 만들어서 그 단순하게 수익 창출 외에도 예를 들면 임원의 선임, 해임, 그다음에 그 배당 같은 걸 요구하겠다라고 적극적으로 이제 하겠다고 한 것이 그 국민연금의 정책이었는데 이거는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거는 약간 모순되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히 은행주를 갖다 언급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겠다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국민연금 SK이노베이션에 많은 이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근데 일반 투자에서 단순자를 변경했다는 건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이외에 SK이노베이션이 다른 이제 그 우호적인 상황을 보면요. 그 IRA에 대해서 1분기에는 이제 수혜를 못 받았지만 2분기에는 수혜를 받을 것으로 많은 증권사 점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2분기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미래에셋이 그렇게 전망했고요. 미래에셋 외 다른 증권사도 비슷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좀 주목해야 되는데 그 SK이노베이션이 그 결국 주가는 이제 SK온이 결정하는 것인데 그동안 다른 LG엔솔에 비해서 안 올랐던 이유 중 하나 뭐냐면 너무나 부채 비율이 높았습니다. 부채가 심지어 적자가 거의 1조 원까지 올랐을 정도로 부채가 그 안 좋았는데 최근에 뭐 뉴스로 뭐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은 MBK를 비롯해서 다른 곳에서 한 4조 원 정도의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그러면 부채 비율이 확 낮춰지죠. 이런 점은 아주 긍정적이고 또 하나 이제 주목할 점이 이제 테슬라가 그 최근에 이제 그 머스크 CEO가 이제 중국에 가서 엄청난 이제 그 활동을 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는데 사실 속내로는 그 IRA를 받기 위해서 테슬라가 CATL 배터리 대신에 다른 배터리로 이제 선택했다는 것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SK온은 아니지만은 결국 IRA가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면 현실화되고 있어서 가장 수혜를 받을 회사 어디냐? 1위는 이제 LG엔솔이고 2위가 SK온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배터리를 갖다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죠. 실질적으로 중국 배터리를 제외하면 SK온이 1월부터 4월까지 집계를 보면은 2등입니다. 1위는 LG엔솔이고요. 이런 점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반 투자에서 단순 투자로 지금 목적을 변경한 국민연금, 지금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지분을 확대한 가운데 2분기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만큼 한번 주가 추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는 가운데 2차 전지 사업의 성장성까지 겸비한 하이브리드 종목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이브리드 종목에는 어떤 기업들이 있습니까? 네,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드릴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좀 결정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출출하실 때 편의점 가셨는데요. 좋아하시는 뭐 영양갱이라든가 초코바가 1+1 행사를 한다고 해보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손이 가는 거죠. 지금 국내에서 반도체 소재 장비 부품 업체 중에서 드디어는 이제 2차 전지를 신성장 사업으로 받아들인 그런 기업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했다는 얘기인데요. 대표적인 종목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 ENG라든가 동진세미캠, 코인테크 지금 자료에 보면 나오고 있네요. 왼쪽이 반도체 소재입니다. 이게 본업입니다. 그동안 해왔던 업종이고 즉 수익성하고 그 안정성을 보장하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나온 게 신사업입니다. 2차 전정 바인드라든가 CNT 도전제라든가 전액이라든가 등등. 다시 말해서 이거는 반도체 플러스 2차 전지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유수의 펀드들이 바로 이들 종목에 매수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대표적으로 피델리티 매니지먼트라든가 템플턴 매니지먼트 그리고 블랙록 말 그대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펀드들 아닙니까? 이들 펀드가 이 종목을 매수한 데는 저는 두 가지 긍정적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 기업의 성장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이런 장기 펀드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장기 투자한다는 겁니다. 적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상 보유하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 효과도 낼 수 있다. 자사주 매입이 반드시 주가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건 아닙니다만 밸류에이션, 즉 그 기업의 가치를 올리는 데는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안정성과 수익성에다가 성장성까지 덧붙인 이들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지속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정성과 수익성이 담보되는 반도체 2차 전지 하이브리드 종목이라면 당연히 지금 시선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장시영 차장님이 보시는 하이브리드 종목 안에서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실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기사 내용에 있는 종목들을 한번 좀 다 살펴봤는데 네네. 신성이엔지의 수급과 차트가 굉장히 좀 매력적이더라고요. 어제 좀 확인을 해봤었는데 그래서 신성이엔지는 저는 예전에는 그렇게 썩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수주 잔고 좀 쌓이는 거 그리고 실적이
이 괄목할 만하게 올라오는 수치 이런 부분들이 좀 매력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신성ENG 같은 경우는 본업은 캐시카우를 내는 본업은 클린룸입니다. 반도체 클린룸에 FFU라는 제품과 EFU라는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국내 주요 고객사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겠죠. 삼성전자가 앞으로 진행돼야 되는 투자, 지금은 최근에는 좀 캐펙스를 좀 줄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기존에 진행했던 캐펙스에서 발생되는 매출이 지금 현재 매출과 실적으로 좀 잡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년간 관련 매출이 계속해서 좀 발생을 하고 있고요. 올해 또 2분기부터는 새로운 이 기존에 더 늦게 투자가 진행됐던 부분에 대해서 매출 인식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미국 내 반도체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 관련해서 이제 공장이 완공이 되고 또 클린룸이라든지 기타 이제 설비들이 들어갈 때 회사의 어떤 수주 잔고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그 부분도 있고요. 디스플레이 투자, 삼성 디스플레이가 8세대 투자를 했고 LG 디스플레이 역시도 8세대 투자를 예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추가적인 매출이 또 가시화될 수 있기 때문에 캐시카우인 클린룸 관련 매출액 성장이 지속적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성장 동력으로는 드라이룸이 있습니다. 드라이룸은 2차 전지 관련된 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기차 산업이 계속해서 좀 성장을 하고 있고 국내 2차 전지 기업들 투자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면서 그 관련해서 공장 증서도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드라이룸 스펙 역시도 상향되고 있습니다. 뭐 해외 지역 진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드라이룸 관련 레퍼런스를 신성ENG는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2년에 공장 신축을 했죠. 신축을 통해서 안정적인 생산이라든지 대응이 좀 가능하고 또 해외 지사도 다수를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즉시적으로 계약 체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사 대비해서는 비교 우위에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2022년 분기별 합산 수주 잔고가 9,400억입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라든지 또 디스플레이 쪽에 신규 투자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수주 잔고가 추가적으로 좀 이어진다고 한다면 조 단위 이상의 수주 잔고를 가지고 매년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도 8,300억에 41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실적 같은 경우는 1조 원 이상의 매출에 500억에서 600억 영업이익을 낼 수가 있는 거고요. 지속적으로 영업이익과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 성장한다라는 점이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 최근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급이라든지 차트 모양,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접근을 해볼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앞전 코너에서도 우리 박진희 부장님이 신성ENG 긍정적인 의견 제시해 주셨는데 장시호 차장님도 차트와 지금 주가 자리가 수급과 차트 자리가 너무 매력적이다라면서 신성ENG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방산에 주목해 보죠. 5월 23일 출범한 한화오션이 캐나다 방위산업 강화에 나섰습니다. babcock 캐나다와 해상 방위사업 기술 계약을 체결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한화그룹이 최근 들어서 진짜 제대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한화 국내 이제 최대 방산 전시회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제 국제 해양 방위 산업전에 참여 중인 한화오션이 이제 캐나다의 babcock 캐나다와 함께 캐나다의 그 방위 산업의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서 기술 협약을 체결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그 김동관 부회장이죠. 이제 방산의 청사진 오렌지로드라는 거를 오픈했는데 오렌지로드 아무래도 한화의 메인 컬러가 오렌지라서 그런지 그런 이름을 지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나와서 멘트할 때도 넥타이도 오렌지 계열의 넥타이를 맸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종합 무기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발표했습니다. 한화오션이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나 한화시스템 연계해서 무기 체제 종합 개발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설계 단계부터 이제 각 분야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다시 한화오션 얘기로 넘어와 보면은 이제 지난해 한화오션과 babcock 인터내셔널 그룹 간에 체결한 함정 사업 분야 MOU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번에 좀 확대했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babcock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산합니다. 그리고 그린 에너지나 원자력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 진출한 영국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한화오션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 건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제 사업 분야에 진출을 하면서 캐나다 함정에서 이제 건조, 설계, 군수 지역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고 babcock 캐나다 역시 이제 최근에 보면은 빅토리아급 잠수함 정비 사업을 독점적으로 수행하면서 이제 그동안 쌓은 경험 그리고
그리고 이제 전문 지식을 통해서 한화오션과 이제 협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박콕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이제 해군 분야에서 이제 관련해서 이제 강점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에요. 이 따라서 앞으로 협력이 좀 굉장히 기대가 된다는 그런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화그룹이 방산을 넘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좀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장 주가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기업이 어디 투자하고 어디에 드라이브를 거는지 보면 그게 미래 산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왜? 대기업은 그 누구보다 정말 위기 리스크, 위기를 관리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방산주들 좀 한번 주가 추이 기대해 봄직했으면 좋겠네요. 방산 소식 전해드렸고요. 공시 하나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카카오 특별 관계자로 알려진 K큐브 홀딩스가 브라이언 임팩트에 지금 52만 8,200주를 증여했다는 내용의 공시가 나왔는데요. 어떤 포인트에 주목해 볼까요? 그 브라이언 임팩트 재단이라는 건 이제 카카오가 갖고 있는 이제 공익 재단인데, 그 카카오는 처음에 창업을 할 때부터 사내에선 임원들이나 직원들 부를 때 우리나라 이름 실명 부르지 않고 이제 영어로 닉네임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 브라이언이 김범수 창업주를 갖다 부르는 이름이고요. 김범수 창업주가 만든 재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증여를 할 때는 당연히 증여세가 나오게 되는데, 공익재단 같은 경우는 5%까지는 증여세 면제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소송까지 가면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고요. 만약 5% 미만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이 증여를 했을 때 지대 재단에다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면 증여세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건 제 이 점을 자세히 설명드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대개 많은 재벌들이 공익재단을 다 갖고 있는데, 공익재단을 설립한 이유는 사실은 그 공익기를 갖다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공익재단을 통해서 승계를 하면서 세금을 면제받기 위한 통로로 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범수 창업주가 동일한 맥락으로 이것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점은 사실 카카오 전체에 대한 그 뭔가 이렇게 안 좋은 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카카오 엔터가 이제 상장을 준비 중에 있는데, 카카오 엔터가 사실 아이유를 그 보유한 그 기획사인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 1분기도 이제 그 적자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적자로 이제 예상되고 있는데, 이 점은 사실 카카오 엔터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카카오 엔터가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제 그 최근에 있었던 SM에 대한 경영권 분쟁에 있어서 결국 승리를 했죠. 그럼 결국 이제 카카오 엔터와 이제 SM 사이에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 봅니다. 이 점은 긍정적으로 봐야겠습니다. 다만 또 부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카카오가 이제 은산분리라는 게 있습니다. 산업자본과 그 금융자본 사이에서 연결고리가 가지면 안 된다. 이제 쉽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은산분리의 특혜 시비에도 불구하고 카카오가 카카오뱅크를 출범시켰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가능했는데, 과연 윤석열 정부에서 가능할 것이냐라는 것은 퀘스천이죠. 또 이 점에 있어서는 최근에 있었던 정부와 마찰을 보면은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당분간 카카오는 정부와 마찰이 있고, 이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시 하나 더 나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화이자와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계약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작년 매출액 대비 한 17% 수준으로 5,350억 원 규모의 지금 의향서를 체결한 만큼 오늘 한번 주가 추이 기대해 보도록 하죠. 마지막 소식입니다. 수급 기사로 마무리해 볼 텐데요. 지금 코스피 200 편입을 앞둔 종목의 대차 잔고가 쌓여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지수 편입 시 공매도 리스크가 좀 부각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코스피 200 편입이 나올 때마다 공매도에 대한 얘기는 같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요. 금양과 코스모 화학이 이제 코스피 200 그 편입을 앞두고 이제 대차 잔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두 회사의 경우에 내일부터 이제 코스피 200 종목에 이제 편입이 됩니다. 신규 편입돼서 공매도가 이제부터는 가능해지는데, 두 회사는 물론 코스닥 150 편입 예정 종목들로 대차 잔고가 함께 증가해서 이 부분 꼭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 편입 종목 이제 금양과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는 5월 17일 대비해서 6월 5일 날 각각 이제 공매도 대차 잔고가 656% 그리고 91% 갑자기 이거는 정말 급증을 했고요. 같은 기간 코스닥 150 편입 종목군에는 윤성 FNC가 11,239%가 증가했는데, 이건 원래 잔고가 946주였다가 37만 6,047주로 늘어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뭐 많이 늘어나긴 했죠. 또한 그 한국정보통신도 2,537%가 증가했습니다. 원래 14,261주였는데 37만 6,047주까지
주까지 늘어났고요. 그리고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는 이제 1,123%가 증가했습니다. 원래 14만여 주였는데 173만여 주. 이게 사실 좀 제일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밖으로 봤을 때는, 숫자만 봤을 때는. 그리고 이 밖에 뭐 루트로닉이 349%가 증가했고, 미래나노텍이 231%, 어바니오팀이 102%, 그리고 포스코 엠텍도 29% 급증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대차 잔고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좀 굉장히 좀 우리가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관련주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그 팩트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투자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